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이 문학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 중세 문학은 그 당시 이제 그 언어 생활의 이중 구조 때문에 라틴 문학과 소금 문학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라틴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 지식인들이 썼던 언어죠. 그래서 기도나 뭐 설교나 강의, 저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사용했던 거고요. 소고는 국어예요, 국어. 그러니까 그 지역 언어죠. 그 주민들이 사용했다. 그래서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 이런 것들을 이제 속어라고 해요. 속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틴어를 이탈리아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라틴어는 이탈리아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라틴어는 사어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이제 로마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예요. 이탈리아 안에서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볼 볼일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볼 때 이제 소고 문학이 훨씬 더 지금 입장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죠. 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소고 문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소고 문학은 이제 영혼 서사실도 있고 기사 문학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 서사실은 이제 초기 게르만족의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정신을 표현했고 대표적인 게 니베룽데의 노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독일 민족주의의 어떤 그 상징 같은 서사시인데 스틸러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죠. 그 서사시를. 그다음 기사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기사도와 상황을 이제 취급했다. 그래서 본문서의 기사도와 그다음 기사와 연인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취급을 했고 주로 이제 이런 서정시, 은유시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랑에 관련된 기사들의 사랑에 관련된 그 노래하는 은유 시인 집단도 있었는데 이게 그 프랑스에는 뚜르바두르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뚜르바두르의 영향을 받은 미네친거가 있어요. 독일. 요거 외워두세요. 요게 13년도 기출문에 나왔죠. 12세기 때 출연됐던 거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은시 기사들의 이제 뭐냐면 그 용맹과 주군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하는 무은시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로랑의 노래가 있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또 관련된 것은 제가 앞에 칼데제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스터 이졸다 자, 트위스터 이졸다는 켈튼족 문학이야.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영가 문화인데 얼미만이 무언시보다는 그쪽이 있는데 집어넣을 데가 없긴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긴 했는데 트위스터 이졸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트위스터 이졸다는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심화 교재에다가 적어놨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뒤에 제가 쭉 적어놨거든요. 예. 트위스터 이조다 필튼 쪽의 문학 관련된 내용인데 영가 문학이다.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단테의 신곡 뭐 등등 있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르네상스하고 연결되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건축 양식을 좀 볼게요. 건축 양식과 관련돼서 예전에 고딕 양식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죠. 건축 양식은 크게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 양식이 로마네스 양식, 그 다음에 고딕 양식 이렇게 있는데 자, 바실리카 양식은 그 독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교회 건축물의 구성물로 전락했다. 신과 신의 어떤 영광을 표현했다. 근데 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바실리카 양식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 양식들은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건축가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한테 갖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건축가를 알 필요가 없겠죠. 뭐 건축뿐만 아니라 조각도 그렇고 미술이나 그렇고 다 예술이나 다 신을 뭐냐면 위에서 바치는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을 잘 기억이 드러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 라파엘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그림을 그렸고 조각을 그렸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축이라든지 그다음 회화나 조각은 그린 사람은 몰라. 만든 사람도 모르고. 예. 왜냐면 다 신의 영광을 표현하게 한 거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바실리카 양식의 특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네,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가 보니까 제가 적어놨네. 제가 그래서 이걸 표현을 원래 제 교재에서 뺏기다가 잘못 뺏겼어. 해야 조각 건축 특징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세 시대 때. 네. 요건데 바시카 양식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있고 바시카 양식은 여기 따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여기 자 바시카 양식은 장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 공화당을 로마 시대 때 그 공화당 건물 있죠. 공화당을 모방했다. 대표적인 성당이 이제 산타 마리아 성당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4세기에서 8세기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누마레스크 양식은 중세 초기 문화와 로마 문화가 뭐냐면 융합된 양식이죠. 그래갖고 이제 특징이 장방형 바실카시부터 라틴 십자가로 전환되고요. 두꺼운 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문이 클 수가 없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무겁고 내부가 어두운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 양식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누마레스크 딱 들어가 보시면 이게 어둠컴컴해. 벽이 두꺼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문을 조금밖에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둠컴컴하기 때문에 신의 어떤 공포성, 신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어. 예.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 활동할 때는 좀 유용한 그런 양식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세 초기 문화하고 로마 문화를 혼합한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라틴 십자가는 전에나 두꺼운 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문도 클 수 없고요. 내부에 열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기둥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교차 공룡이나 창문의 상부 등이 아치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있는데 교차 공룡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하중을 왜냐면 지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을 볼게요. 고딕 양식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원래 고딕 양식의 고투족의 양식이 좀 약간 르네상스 시대 미술가들이 중세 시대 미술 좀 경륜하는 데서 나왔던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양식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고유한 양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의 사회 교회 세계 지배가 확립된 중세 대표적인 산물이고요. 또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이제 어느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시 발달과 시민층의 경제욕과 자부심을 배경으로 나타났다. 그 양식의 특징은 큰 창이죠.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상당히 밝죠. 네. 왜 밝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단은 느마레스크 양식과 달리 이게 벽이 얇아요. 그리고 탑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다음에 스테인드 글래스형으로 생유리로 이렇게 만드는데 스테인리스는 이게 뭐냐면 스테인리 글래스는 뭐냐면 예전에는 통유리 같은 것들 못 만들었어. 지금 보면 이제 통유리 많이 만들잖아요.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이렇게 만든 거야.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유리를 만들었는데 그냥 갖다 붙이면 좀 멋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무늬를 집어넣는 거야. 무늬를 맞춰서 이걸 유리 조각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인데 여기에다 이제 색을 또 집어넣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여기 바닥에 요게 빛을 받으면서 이제 이 바닥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갖고 이걸 보면서 이제 신도들이 깨닫는 거죠.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고 예술을 접했던 게 아니라 설교나 아니면 교회 내부의 장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설교가
선교 기독교 전파학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청도아치 보니 이게 뾰족하죠. 예. 이거는 신앙심을 상징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고 전 유럽에 전파됐는데 대표적인 이제 성당은 노트르담 성당, 웨스트민스터 성당, 캐넌 성당 이런 성당들이 대표적인 성당들이죠. 그리고 이제 있고 생드니 성당도 있어요. 이게 안 나와 있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최초의 고딕 양식이 생드니 성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도 랭스, 아미앙 그런 것도 있고 등등 여러 성당이 있어요. 우리나라 종교 성당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 종교에서 명동 성당 같은 이제 고딕 양식 특징을 갖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났고 봉건왕과의 붕괴에 넘어가기 전에 100년 전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그 앞부분에 좀 설명을 잘못한 게 있어서 좀 수정을 할게요. 네. 어디 부분을 보시냐면 여기 122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 제가 이제 이번 루시드를 이제 이번 신화로 설명을 했는데 좀 달라요. 예, 제가 착각을 했어. 이번 신화는 페르시아 사람이야. 이번 신화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철학자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아퀴나스에도 영향을 줬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 다음에 유명론과 실제론의 조화 이런 개념들은 처음에 이분 신화가 이제 만들었던 개념이야. 네, 철학적으로 요거 구분해서 보시고 요거는 이분 루시도 아벨로에스라는데 정확한 말하면 아벨로에스 이분 루시드라요. 원래 본명이 아벨로에스예요. 그래서 그 루시드의 아들 아벨로에스예요. 이분은 뭐뭐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슬람에서 그렇게 이제 이름 불려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성이 없죠. 얘네들은 부족 명은 있어도 우리 같이 뭐 성이 없어. 영국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에스파냐 학자예요. 그 당시 이슬람 교두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자의 주의를 완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저자가 그 라틴어 번역돼 갖고 널리 이제 유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 아베노스의 저자들 바탕으로 아베노스 파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조된 거 아까쯤에 이성을 강조하죠. 신앙을 배격하고 그래서 아베노스와 파와 달리라는 것은 아베노스파는 이성만 강조했는데 앞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뿐만 아니라 신앙도 같이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 신화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분 루시드하고 이분 신화를 좀 같이 혼잡해서 잠깐 착각해서 이제 잘못 설명했는데 좀 다른 사람이에요. 예. 두 분 다 뭐냐면 훌륭한 철학자이고 또 훌륭한 의사야. 공통점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백년 전쟁을 보죠. 백년 전쟁. 백년 전쟁 관련돼서 이제 서양사 개론이 있고 서양사 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차 분석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있는 것도 있고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 빠진 것도 있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요. 백년전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서브노트에서는 자세히 이제 설명했는데 이 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요거에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표를 보기에 이제 이쪽은 영국하고 프랑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 네. 그래갖고 요 표 대신에 이거는 참조해 주시고 제가 따로 그 뭐냐면 그 설명 들어가기 전에 따로 이제 백년 전쟁 개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서양사 그 강독할 때 그 만든 표인데요. 네, 여기요. 작년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표를 이제 익숙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개발 서발 개발 개발인데 좀 약간 필기치가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명 드리시고
이해하는데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년 전쟁 들어가기 전에 좀 요걸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백년 전쟁은 100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좀 싸웠다가 쉬었다가 싸웠다가 쉬었다 해서 꼭 뭐 100년 연속으로 이제 뭐냐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전쟁이 계속 진행된 건 아니죠. 100년 전쟁의 이제 끝과 시작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서양사 강의라든지 강좌라든지 서기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정리했는데, 자, 100년 전쟁의 이유는 중세적 이유 때문에 시작됐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왕위 계승 문제나 프랑스 문제, 가스코노 지역 등등에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끝날 때는 근대의 시작을 열었어. 예. 그래서 이제 장나라크의 등장으로 국민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상비구나 관료제를 통해서 조세제도가 확립됐고, 그다음에 그 영토를 확보했죠. 프랑스에서는 이제 카넬 제국하고 영국령을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국가를 완벽한 국민국가는 아니지만 국민국가를 가는 가독이적 어떤 그 근대적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나왔죠. 왕위 계승 문제, 카페 왕조에서 반려 왕조, 프랑스 영유권 문제.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스코노 지역 있죠. 이게 아직 영국 지배에 있었거든요. 이 문제.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임의대로 좀 그 백년 전쟁을 5시기로 나눴어요. 제가 임의대로 나눈 거예요. 1기, 2기, 3기, 4기, 그다음에 5기 이렇게 이제 해서 쭉 넘어가는데, 자, 1기나 2기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되게 영국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죠. 여기 보면 4기까지 잠깐 이제 프랑스가 주도권을 장악한 전쟁이 있었는데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맞닿은 전쟁이 크레시 전투예요. 네, 크레시 전투. 그다음에 2기 때 이제 맞닿은 전투가 포아티에 전투고요. 그다음에 여기 4기 때 아젠쿠라 전투가 있어요. 자, 이 공통점은 다 뭐냐면 영국이 승리를 했어요. 그럼 왜 영국이 승리했냐? 그 당시 전술상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잉글랜드군이죠. 잉글랜드군은 기병도 있겠지만 주력은 보병이에요. 보병. 보병이 이제 장궁을 무장했죠. 장궁. 예.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이제 주력이죠. 용병 부대가 좀 있고.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우냐? 되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군수병들은 되게 좀 약간 높은 데서 싸워요. 네, 높은 데서 싸우고, 그래서 프랑스 중무장한 기사병들은 평지에서 싸우죠. 그러니까 일단 지세적인 측면일 때는 영국의 군수병들이 뛰어나죠. 그래서 영국의 군수병들은 이제 기사들이나 이들의 보호를 받고 화살 쏘면 프랑스의 중무장 군대든 그걸 맞고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영국 군수병들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도끼 같은 거 있죠. 도끼도 이제 툭을 깨고, 그 다음에 창을 가지고 그 툭을 깨면 이제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창을 가지고 얼굴을 찌르는 방식으로 승리를 했다. 그 당시 한번 이제 그 장궁에 맞으면 그 당시 프랑스 그 중무장한 그 기사들은 그냥 한 대 맞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되게 가방의 무게가 두껍잖아요. 예,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지 못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 영국은 보병부대, 군수부대가 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국이 그렇게 이제 장공부대를 키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잉글랜드 군대죠. 잉글랜드 군대는 그 북쪽에 스코틀랜드와 오랫동안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뭐냐면 단련돼 있었죠.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전쟁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딸려요. 전쟁 경험, 짬밥이 좀 부족했죠. 프랑스군은. 자, 그리고 이제 프레테 전투는 영국이 승리했는데 이때 프랑스 왕 장이 뭐냐면 포로 잡혔죠. 그래갖고 이제 장에 이제 인질 대금을 마련해서 세금을 걷다가 그 당시 이제 에티아는 마르셀 반란이 넣고 또 뭐 자크리의 농민 반란이 있잖아. 그래서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다가 잘 안 됐다고 했죠. 결국에는 이제 그 브레티니 조약을 맺게 돼요. 영국과 프랑스 간에. 1360년인가 이렇게 맺게 되는데 상당한 영토를 영국에 넘기는데, 이때 이제 가스코노는 원래 이제 영국 땅이니까 인정해 준 거고, 여기 눈여볼 게 카렌이라는 곳이 카렌.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카렌은 그 도보 해협 있죠? 도보 해협 맞은쪽에 있는 해협이야. 그래서 이 도시인데 그 카렌 같은 경우에는 그 백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국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잉글랜드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피에 메디 때, 메디 왕 때 이때 카렌을 뺏기게 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넘어가긴 하지만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샤를 5세가 잠깐 이제 가시코르 지방을 다시 회복을 했지만 곧바로 이제 또 그 아젠코르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루와 조약을 맺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아젠코르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5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활동적이고 좀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헨리 5세가 이제 이 전투를 주도했고 그때 트루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왕세자였던 사르 왕이 계승자를 계속 그걸 박탈시켜. 그 왕비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놀아놨다. 그러니까 너는 프랑스 왕통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얘를 잘라버리고 어머니가 낳은 사생아다. 그래서 이제 잘라버리고 헨리 6세가 이제 아니 그 당시 이제 어떤 식으로 헨리 5세가 샤르 6세의 딸, 그러니까 샤르 왕세자의 그 아버지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그 샤르 6세 딸을 카트린과 결혼해. 그래서 카트린하고 낳은 자식이 왕위 계승권을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헨리 5세가 죽고 나서 헨리 6세가 왕위 계승권을 얻게 되죠. 트루와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까 이제 트루와 조약 때 이제 샤르의 왕위 계승권이 박탈됐잖아요, 왕세자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 어린 왕이었던 이제 헨리 6세가 이제 즉위를 하니까 실제 헨리 6세가 이제 어린데 뭐 그 전쟁에 이끌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잉글랜드 그 신하들의 보좌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명목상은 헨리 6세가 잉글랜드 왕이면서도 프랑스 왕이 되는 거야. 근데 프랑스의 많은 기사들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죠. 정통성 있는 거는 이 샤르 왕세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잔다르크가 등장해서 랭스에 가서 그 샤르 7세 왕에 등극시키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가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 콩피엔의 전투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나중에 만연한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싸움이 일어났는데 샤르 7세는 그 당시 이제 자기 반대파에 있던 브루그나파와 하이라죠. 브루그나파는 그 프랑스의 지방 제후면서도 잉글랜드 편에 들어가면서 싸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샤르 7세가 이제 브루그나 하이하면서 아라스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치 단결해 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잉글랜드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포로민의 전투와 보노드 전투가 있어요. 네. 이 전투는 영국하고 프랑스군이 싸웠던 건데 당연히 100년 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겠죠. 전쟁 양상이 좀 달랐어요. 자, 영국 잉글랜드군은 예전처럼 이제 보병 중심, 장군 중심이었죠. 근데 프랑스는 군대를 개선해 갖고 상비군, 하양무기군.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상비군이 아니라 기사나 아니면 용병들인데 얘네들이 약탈이 너무 심해. 중세시대 때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 약탈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뭐 프레시 전투나 포아티에 전투나 이런 것들도 약탈하다가 우연하게 조울려갖고 싸웠던 거야. 원래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약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비군을 공연했어요. 그래서 있고 이 상비군을 하얀 무기로 무장을 시켰죠. 대포나 총으로. 그래서 이제 근대식 군대로 탈바꿈했죠. 근데 아직까지 영국은 보병이나 장군 중심이에요. 결국에 당연히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이길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대포나 총의 사정거리와 장궁의 사정거리 당연히 오래요. 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장궁이 아무리 뭐 해서 100m밖에 안 나가는데 유사거리가 얘네들은 뭐 500m, 1000m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력도 싸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영국군, 잉글랜드군은 카렌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카렌이 잉글랜드, 프랑스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카렌을 제외하고 다 영토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적 이후에서 100년 전쟁을 시작했지만 근대 끝은 근대의 시작을 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올 때 100년 전쟁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뭐 100년 전쟁의 결과하고 그 초창기 때 크래시 전투나 포아티에 전투나 이런 전투 때 영국군의 주력이 뭐였냐? 잉글랜드 주력군이
보였냐? 요 정도. 장궁을 사용했다. 레인보우 이렇게 롱보죠, 롱보를 사용했다. 요 정도 이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별로 안 나왔더라도 언젠가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죠. 구체적인 내용은 백년 전쟁 하다가 중간에 끝났을 것 같긴 한데, 자, 백년 전쟁을 볼게요. 자, 백년 전쟁의 배경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왕위 계승 문제와 또 두 번째가 가스풍 영유 문제, 프랑스 지역 문제 이렇게 있는데, 자, 왕위 계승 문제를 볼게요. 자, 앞에 이제 카페 왕조는 원래는 힘이 되게 미약한 그 왕조가 있죠. 근데 점점 이제 콘택트를 잘하거나 하여튼 기회를 봐서 왕령을 넓혀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카페 왕조의 제일 전성기 왕이 필립 4세죠. 필립 4세, 이 보니파키우스 8세하고 한판 떴던 왕이죠. 근데 이 필립 4세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들이. 예. 예, 아들 있고 거기에 딸 1명 있었어. 예. 물론 여러 명 있었겠지만 정식 부인에서 얻은 땅이에요. 얻은 그 아들 딸이죠. 근데 이제 요 그 필립 4세가 죽고 나서 요 아들들이 차례로 뭐냐면 왕위가 즉위 돼요. 첫째 아들은 없고 죽고 그 다음에 얘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얘도 아들이 없었어.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 뭐냐면 즉위를 했는데 이게 애들이 아들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딸은 누구하고 이제 결혼했냐면 그 당시 이제 잉글랜드 왕하고 결혼을 했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에드워드 2세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에드워드 2세하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에드워드 3세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사벨라라고 하는 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뭐 필립 왕그 세자 제도가 있어갖고 아들한테 이제 세습을 시켜갖고 세자 임명해서 왕위를 계승했는데 아들이 다 있지만 거기 있는 손자들이 다 제각 없죠. 아들이 없잖아. 3명의 아들이 손자들이 없잖아 지금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카페 왕조의 그 계통이 끊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군가 왕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립 4세의 동생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반려와 백이야. 반려와 백작 있어요. 그래서 반려와 백작의 아들인 필립 6세가 왕위가 된 거야. 필립 6세가. 그러니까 필립 4세 입장 올 때는 조카죠. 조카.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카가 왕이 됐다고 해서 왕조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한번 이제 그 왕조가 직계가 이제 끊어지면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카페 왕조에서 반려 왕조가 넘어가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부르본 왕조 넘어가죠. 근데 주의할 것은 서양에서는 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혈통적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황제는 능력이 있으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면 이제 카페 왕조, 반려 왕조, 부르본 왕조나 다 같은 핏줄이야. DNA 구조는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필립 6세가 왕이 된 거에서 누가 시비를 걸었냐 하면 에드워드 3세가 시비를 건 거야. 왜냐하면 이제 에드워드 3세 입장 때는 필립 4세는 입장 때 에드워드 3세는 외손자잖아. 얘는 조카죠. 그러면 핏줄적으로 볼 때는 에드워드 3세가 더 우위잖아. 근데 문제는 자기 그 어머니 쪽으로 외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무슨 법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당시 이제 샬리카법이라는 게 있어. 샬리카법. 샬리카법은 정통적인 게르만법들을 이제 정리한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여자가 왕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에드워드 3세는 이건 잘못된 거. 여자가 자기 어머니는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중세 시대 때는 통치권이 없다고 했죠. 상속권이 있어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아들이 난 남자기 때문에 왕위가 될 수 있다. 내가 필립 4세가 더 가깝지 어떻게 이제 그 필립스의 조카가 왕이 될 수 있냐 따진 거야. 네. 결국에는 뭐 그냥 가까운 쪽이 뭐냐면 필립 6세이기 때문에 왕이 됐던 거고
나중에 에드워드 3세도 어쩔 수 없이 찬양할 거죠. 예,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 살리카법이 이제 그 당시 이걸 근거해 갖고 하여튼 그 어머니의 상속권이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혈통이 남자일 때만 그 남자일 때만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살리카법은 나중에 그 마리아 테레지가 이제 신성로마 황제가 될 때 국사 칠서를 공포할 때도 문제가 됐던 거야. 살리카법. 예. 하여튼 이건 왕위 계승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스코너 영유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땅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도 땅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잖아요. 예. 가스코너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앞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이제 지역 있죠. 노르망디나 뭐 이런 지역들, 앙주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배 전투 때 필립 2세 때죠. 필립 2세 때 잉글랜드에서 어디 넘어갔어요? 프랑스로 넘어갔죠. 이때 프랑스 왕은 필립 2세 때잖아요. 필립 2세. 필립 2세네요. 네. 그때 잉글랜드 왕은 존 왕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 남쪽 지역이 있어요. 남쪽 지역. 여기 보르도라든지 뭐 가스코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누구 땅이었냐면 잉글랜드 왕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왕은 나름대로 왕이면서 영국 왕이면서 프랑스의 제후로서 또 프랑스의 영토가 있죠. 그래서 잉글랜드인들은 나름대로 무슨 의식이 있냐면 제국 마인드가 있는 거야. 제국 마인드.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헨리 3세 때 이제 프랑스의 대부분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에 프랑스 왕의 신하자국으로 가스코노 그 지역만, 남프랑스 지역만 보르도 일대의 남프랑스 지역만 수를 요구했고 누이곳에도 이것이 승리했죠. 근데 이제 승인하더라도 이게 땅 자체가 프랑스의 요지에 있어. 요 지역이 이제 뭐 어떤 땅이 포도주 상지로 때 유명해요. 와인도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끊임없는 이제 뭐냐면 분쟁을 거듭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당시 이제 그 필립 6세가 이제 또 보니까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이 땅을 계승하려면 신중서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형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시정을 요구했는데 에드워드가 이걸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쌓아. 왜냐하면 이 가스코너 지역을 얻으려면 신서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공건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필립 6세가 가스코너 지역을 몰수를 선언하니까 에드워드 3세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또 앞에서 이제 잠깐 포기했던 프랑스 왕위도 요구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직접적인 거야. 자, 가스코노 영유 문제는 앞에서 신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그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안에 제후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복잡한 공공관계죠. 그래서 출발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대적 문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순전히 뭐 중세적인 이유 때문에 출발했죠. 이게 근본적인 거니까. 그다음 프랑드 지방 문제예요. 자, 이 프랑드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지역이죠.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지역이죠. 프랑드가 카렌하고 이제 연결했는데 카렌이 여기고 도부가 있고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 프랑드 지역은 약간 위인데 이거 좀 잠푸시 됐네. 여기가 이제 벨기에의 북쪽 지역이에요. 오늘날 벨기에 북쪽 지역에 벨기에는 크게 이제 남쪽과 북쪽은 좀 다르죠. 같은 카톨릭에 묶여 있다고 해서 남쪽은 왈치고 북부 지역은 프랑드 지역인데 여기가 모직물 중심지야.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가 잉글랜드 모직물을 여기에 수출을 하죠. 그리고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모직물 이제 또 거기 지역에서 프랑드 지역에 수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 모직물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자기 주요 수출국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상당히 프랑드 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이해관계에 걸렸기 때문에. 근데 프랑드 제후는 누구한테 충성을 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이 지역의 정치적 지배권을 갖고 있고, 근데 영국, 잉글랜드는 이 지역의 경제적 지배권을 갖고 있어요. 모직 수출권, 모직물의 어떤 판매 시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때 이제 프랑스 지역에 그 도시 반란이 났어. 그래서 중세 말기 때 도시 반란이 곳곳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지역에서 상층 부르주아 지배에 대해서
수급자들과 임금 노동의 폭동이 빈번했고 파운드백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프랑스 왕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도 개입을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 프랑스는 영국 양모의 주요 시장이었고 양모 수출을 통해서 얻은 관세는 잉글랜드 왕의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못 갈 수 없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지방의 어떤 영유권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또 대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상에서 양국 해적 대 싸움인데 이거는 뒤에 좀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책에도 없고 그런 건데 아마 그거는 뒤에 이제 사각성이라고 나온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사각성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예. 요건 지우세요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배경으로 했고 직접적인 문제는 이 가스코너 영역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연결돼 갖고 신종 서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다 결국 싸움이 나왔다. 예, 전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쟁 전의 상황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병력수에선 프랑스가 영국보다 수가 많았어요. 잉글랜드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은 그렇게 뭐냐면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거의 프랑스와 영국이 비등비등할걸요 아마.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생활 수준도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실제로 움직이는 병력 수는 비슷했다. 왜냐하면 영국, 잉글랜드는 상당히 그 당시 중앙 집권화된 국가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카페 왕조 나름대로 중앙 집권화 시켰지만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비례를 볼 땐 영국이 좀 동원 능력이 더 많았죠. 그런데 이제 절대적 수가 이제 프랑스가 우세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참고로 프랑스는 인구 대국이에요. 그래서 19세기 초기까지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인구가 제일 많았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날 때 이제 나폴레옹이 그 세계 곳곳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 배경이 됐던 것이 다른 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서 그래. 인구가. 근데 언제부터 이제 프랑스가 인구가 줄어드냐?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이 낮아졌냐면 19세기 중반 때부터죠. 독일이 이제 인구 대국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프랑스가 독일한테 밀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싸우면 이제 프랑스가 독일한테 뭐냐면 지게 되잖아. 예. 그게 다 이제 인구가 있어요. 강대한 인구. 그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적, 군사력 이런 것들 뒷받침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 그래서 제왕 마련에서는 프랑스 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우위였으나 프랑스 왕이 돈이 필요할 때 그 삼부회와 이제 절충을 해야 됐고 세 가지 이제 삼부회와 절충이라는 건 우리 아마 지방 삼부회까지 포함해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영국은 영국 위에 잉글랜드와 영국 위에 협력을 통해서 전쟁의 보류세를 거둘 수 있고 양모 수출 아까 이제 관세 수입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 동원 능력에서는 프랑스보다 영국이 좀 약간 그래요. 예. 그래서 인구는 비슷하고 재원은 영국이 좀 동원하기 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력을 볼게요. 전력은 프랑스 군대 핵심은 중무장한 보병기족, 봉건기족들 기사가 중축이야. 약간 이제 뭐냐면 용병도 있어. 용병은 있는데 주로 이탈리아 용병들이죠. 얘네들은 이제 궁수, 네, 석궁 같은 걸 쏘는 사람이야. 왜냐면 이제 보조적인 거야. 이거는 이건 보조적인 거야. 그래서 이 기사들이 중축이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봉건관계에 엮여 있었고, 그다음 얘네들은 동원령을 내려야 돼요. 항상 상비군이 아니라 동원령을 내면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좀 동원하기가 좀 힘들어. 네,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전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짬밥이 안 되는 거야. 전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평화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약했죠. 예, 짬밥이 없고. 근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봉건 기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골 가진 자연농민도 있어요. 이걸 뭐냐면 요몬이라고요. 보통 우리가 요몬은 그런 젠틀 밑에 있는 이제 그 계층을 이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자기 땅 외에도 젠틀한테 이제 임대받아서 차경주에 검증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계층이 원래 계층의 이름이 아니라 농고를 이제 무장할 수 있는 자연농민층을 요몬이라고 했어요. 요몬.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의 그 젠틀 밑에는 계층의 의미로 바뀌게 된 거야. 원래는 군사적인 어떤 그
사람들, 군사적인 어떤 그 자연농민층들, 장군 무장하는 자연농민층을 용원이라고 했다. 원래 계층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경쟁이 있어야지 그 뭐냐면 군대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용원 계층도 있었다. 그러니까 보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스코틀랜드에서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전투 기술이 만렙을 찍었죠. 만렙을 찍었죠. 예. 그래서 얘네들 이제 주로 보병이 이제 주로 싸우고 장군을 가진 보병들이 싸우면 이렇게 싸우면 요 앞뒤로 이제 얘네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공공 기사들이 엄호를 해주는 거야. 얘네들이 주주기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군대 핵심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예. 자, 전쟁의 전개 과정들은 제가 이제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앞에 포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구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 표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 여기에 이제 내용은 요건 각자 보시고 차로 7세부터 이제 시작될까요? 앞에 이제 제가 요 설명을 해놨죠. 네, 요거 그 크래시 전투, 파이트 전투, 그다음 아젠쿨라 전투, 요거 내용하고 좀 설명했고 중간에 트로아 조약, 마라스 조약 뭐 이런 내용들 설명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했으니까 요 4, 7세부터 이제 좀 볼게요. 자, 4월 7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왕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트로아 조약의 결과, 여기 뭐야, 그 뭐야, 그 트로아 조약의 결과 왕이 그 왕이 그 어떤 그 왜냐면 계승권을 박탈했잖아요. 그렇지만 잔다르크가 등장해서 그 당시 오명을 이제 탈환하고 그쪽에 있는 렘스에 가서 왕위를 즉위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근대적인 어떤 개혁을 해요. 군대 개혁을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르가 이제 15 기사 군단을 설치하면서 상비군을 갖게 되죠. 예전에 용병 부대가 있었지만 약탈이 심했고 또 기사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사병이라는 거는 이제 동원된 기사들 얘기야. 동원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요 기사 군단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랜스라고 하죠.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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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랜스. 랜스한 건 원래 창이라는 뜻인데 창이라는 뜻인데 이 창들을 이제 창병들 모아놓은 군대 명칭 단위가 랜스야. 랜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랜스라는 거는 어떤 곳에 소속돼 있지 않은 창병 집단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이제 프리랜스가 이제 어떤 곳에 소속돼 자유롭게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용병 집단인데 그 당시에 이 랜스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기사군단이나 이제 랜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랜스 표현이. 그래서 상비군을 가져왔고 이 상비군들은 되게 보병 부대예요. 그래서 이 기사군대라고 했지만 랜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대표를 비롯한 소화기가 출연됐다. 그래서 전술에 이제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정치적으로 왕권가의 공공기사들 몰락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이 랜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 잠깐만요. 앞에서 프로미니 전투나 보르 전투에서 큰 전투를 이겼죠. 영국군을 이겼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이 큰 승리를 통해서 큰 전세가 이제 뒤집어져서 영국부터 영토를 카레를 제어하고 있고 새로운 국민의식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의식이 그냥 프랑스인이라는 의식보다는 나는 부르고누인, 그다음 노르만디인 등등 지방 의식이 강했어요. 네. 근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100년 전을 통해서 국민의식, 프랑스인이라는 의식이 갖게 돼요.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외부의 은빈력이 생기면서 프랑스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그쪽에 잉글랜드 있죠. 잉글랜드도 잉글랜드인이라는 의식을 또 갖게 돼요. 민족 의식을. 왜냐하면 이제 잉글랜드는 예전에 제국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잉글랜드 본토 외에도 프랑스 안에 자기 영토가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잉글랜드보다는 좀 약간 제국 마인드로 잉글랜드 제국이라는 그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제 영국의 영토 다 상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대중 문제에 관심을 없게 돼. 자기 문제들만 관심하죠. 잉글랜드 안에 있는. 그래서 잉글랜드인이란 정체성이 형성됐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국민국가 형성하는데 큰 기반이 됐던 거죠. 아직까지는 국민국가는 아니지만 국민국가의 기반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루이 11세 때 와서는 왕과 시민간의 제휴가 더 강화돼서 이제 프랑스 안에 있는 그 영주들을 땅을 다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절대 왕정의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영국과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보면 영국은 처음부터 강력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때는 좀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했고 프랑스는 미약했죠. 그점 올라갈 때 좀 중세 말기 때는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했죠. 이 교차점이 이거죠. 자,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100년 전의 결과 프랑스 내에 소유된 거의 모든 영토를 상실했죠. 카렌만 제외하고 카렌조차도 이제 나중에 그 메리 왕 때 상실돼요. 메리 왕 때. 그래서 제국 마인드가 벗어지고 국민의식 강화되어 성당한 것에 자각을 갖게 되어 영국의 어떤 근대적 발전에 귀중한 소득이 되었다. 나는 잉글랜드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국 당시에 이제 계층 기준으로 이제 계층들을 보는데 되게 영국은 이제 그 당시 뒤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설명할게요. 왕을 정점으로 해갖고 위에 있는 대제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밑에 젠틀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요몬이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농업 노동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럼 농노는 있었냐? 농노는 없었죠. 이제 요즘 농노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대제후는 어떤 사람이 자기 귀족들이야. 자기 귀족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갖고 있어. 우리가 이제 보통 백작이니 남작이니 공작이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귀족들을 자기 귀족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또 사병도 뭐냐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병들은 이제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예전에는 봉투를 줬잖아.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중세국 때 봉투를 준 것보다는 월급을 줘요. 월급을. 그래서 봉투 수요와 달리 이제 월급을 줘서 형성된 군대다. 사병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사봉건제라고 해요. 그래서 종래 봉투 수요를 매기는 것과 달리 사적 선거 관계인데 이때 그 월급을 줬다. 군역자금의 월급을 이걸 이제 합회봉이라고 하거든요. 합회봉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대제후는 군대들 사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제후뿐만 아니라 경했던 왕과 중앙정부에 사용될 위험이 있고 이 대제후끼리 지낸 왕권과 연결돼 갖고 싸운 전쟁이 장미전쟁이잖아요. 장미전쟁 때 이 대제후들이 많이 몰락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전쟁을 겪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젠틀이나 요몬 입장 때는 불안한 거야. 자기 재산을 뺏길 수가 있잖아. 전쟁 와중에. 정치를 부담하면.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거죠. 이 젠틀 요몬이. 그래서 장미전쟁 이후에 태어난 이제 투도 왕족에 대해서 막강한 지진을 보내게 돼요. 이들이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절대 왕정은 이런 젠틀이나 그 다음에 그 요몬 같은 그런 정치적 안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스토트 왕조 때 이제 무너지긴 했지만 자 젠틀리는 그 앞에 있는 자기 귀족처럼 그 남작이나 백작이나 뭐 이런 뭐 칭호는 받지 않더라도 가문의 적당한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막대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에.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예요. 지주. 네, 지주 계층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지금 토지로부터 지대 수입을 얻어서 생각하는 토지 소유자고 대개 보면 이 토지를 누구한테 주냐? 이 밑에 있는 요몬 계층에게 주죠. 요몬. 요몬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농고, 한로 무장할 수 있는 정도의 무장력을 갖고 있는 경제적 자연농민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몬들이 자기 토지와 젠틀부터 빌린 차경지를 가지고 그런 농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젠틀리는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원이온이나 자치도시의 대표.
치안판사로서 유력한 사회층이 형성됐다.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존재였다. 특히 이제 치안판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냐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 지역의 뭐 사법권, 그다음에 경찰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보수도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컨트리 의식, 지역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말단까지 이제 갈리들이 와서 통치하는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 주 단위 밑에는 다 그 뭐냐면 젠틀리 계층들이 통치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는 이제 소규모 자연 토지 보유자나 대차징용. 그래서 자기 토지 외에도 남의 토지를 빌려가고 직접 농사를 했던 독립적인 자연농민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선후기 때 경영분홍이라는 말 있죠. 이 실체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끼리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긴 하는데, 요게 역할 모델을 했던 것이 요몬계층이에요. 요몬계층. 자,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 주 기사 선거권을 소유하고 있고 14세기, 15세기 때 장원제에 붕괴했던 영주 지경제 분할인들을 통해서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농업혁명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또 백년 전쟁에서 창병이나 궁수병, 궁병으로 활약하면서 그들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 전투나 그 당시 백년 전쟁 등등의 이들이 큰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장미 전쟁 전후로 해갖고 백년 전쟁 장미 전 해서 그 당시 영국의 계층도 계층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장미 전쟁은 좀 쉬었다가 이것까지 하고 끝내죠. 예. 자, 장미 전쟁은 헨리 6세가 정신병이 일어나니까 요구가 리처드가 섭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랭커스가 하고 적장미를 그 표준하는 랭커스가 그 다음에 백장미 귀족의 대표인 요쿠가가 이제 싸우죠. 원래 랭커스가나 요쿠가나 다 왕족 피를 입고 하는데 일단은 정통적으로 좀 왕족에 가까운 애들이 랭커스가고 좀 반기 쪽에 가까운 게 요쿠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반에 요쿠가 승세를 이뤘지만 랭커스가 헨리 투도가 프랑스 루이 11세의 지원을 받아서 요코를 격파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헨리 7세로 뭐냐면 즉위하죠. 그리고 요쿠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투도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개창됐다. 그래서 이 결과 내란에 참가했던 귀족들, 앞에서 얘기하는 자기 귀족들 얘기죠. 대제어들. 네. 이런들이 이제 뭐냐 사병을 동원해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타격을 입고 있고, 그다음 젠틀이나 요몬 같은 그 계급들, 중간 계급들 입장 볼 때는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 재산도 뺏길 수도 있고 막 좀 싫잖아요. 예, 불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왕권을 시구하게 돼요. 그래서 투동 왕조의 적극적인 지지가 되었다. 그래서 헨리 7세는 절대 왕조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서 성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10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문은 10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비잔틴 제국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토요일 날 뵐게요.